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전북 경제의 실질적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는데 전라북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5.18 민주화단체, 4.19 혁명단체가 보훈단체들과 오늘 정일성 기념관 건립반대 공동집회에 나섭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원 건립반대는 이념공세라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진행을 합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판다곰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2차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먼저 서울 날씨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은 조금 전까지 빗방울이 멈췄다가 지금 다시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후두둑 떨어질 수준의 빗줄기는 아닌 상태인데요. 하지만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라 굉장히 흐리고 금방이라도 그쳤다가도 다시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수도권 5mm, 경기 남부 내륙과 충남 일대에 10에서 40mm, 전남 경북 지역에 30에서 100mm, 경남 지역엔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부엔 태풍이 있는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다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서 이후의 날씨 변동성은 아주 큰 상황입니다. 특히 11호 하이쿠이의 경우 이번 주 후반쯤에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음 주쯤 한반도에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경로는 아직 유동적인데 9호 태풍 사울라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체력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서 전북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새만금 빅픽처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새만금 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 효과를 내려면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는 또 기본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는 이 정부 들어서만 6조 6천억 원의 민간 자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은 있지만 총 사업비와 사업 계획이 수차례 바뀌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에 전라북도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가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 동안 추진해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유면한 채 국토부는 SOC 적정성 연구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늘 5.18과 4.19 관련 일부 보훈단체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정률성 공원 반대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원 건립 반대는 이념 공세라며 사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건 낡은 이념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정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철회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회고 뭐고 없다니까요. 예산도 다 집행이 끝났고 이걸 자꾸 정치화시켜서 이념 논쟁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강 시장 발언이야말로 광주 정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4.19하고 5.18하고 같은 독재 정권, 공부 정권이 한거한 그 정신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율성 논란으로 광주 시민들이 또다시 색깔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을 우상화하는 일은 광주가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이게 숭상하고 하는 곳으로 매도가 되면 앞서 5.18, 4.19 단체들은 일간지에 정율성 공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광주 지역 보훈단체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고 납북자 가족단체는 광주시를 상대로 정율성 공원 조성 가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는 5명의 독립운동가 중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전 현충원의 홍범도 묘역을 찾아 흉상 이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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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흉상 이전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족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워크숍을 마친 뒤 홍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상 이전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흉상 이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육군사관학교는 공산당에 가입했고 독립군이 몰살된 자유시 참변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홍 장군을 포함한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세웠습니다.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련군에 종사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인물의 흉상은 있어선 안 된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홍범도 장군과 이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홍범도 장군과 정율성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역사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발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윤기찬 대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흉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아마 정율성 관련해서 얘기겠죠. 지금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신냉전 시대에 역사적 사실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재 국제 정세에 비춰볼 때 우리의 대응하는 세력,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은 맞잖아요. 공산주의 전체 세력은 맞기 때문에 국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국토방위를 숙명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국군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격리하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흉상을 굳이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을 세워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독립군 활동에 대한 공적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 흉상에 설치된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에둘러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요 이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한참 이념 공방이 불붙은 와중에 이제 나온 발언이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요? 대단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념 논쟁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사실 국민 통합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을 이렇게 나눠서 갈라치기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사실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념 논쟁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의 문제라든지 윤석열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정 무능과 경제 민생이 나빠진 것들을 지금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이념 논쟁을 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침탈하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함께 겪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91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냉전은 종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노태우 정부,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인 그 방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그 가치 중심의 진영 중심의 외교로 이제 바꿨죠. 그와 관련된 것도 사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라든지 국민의 동의나 설명이 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생략된 채 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저는 그 대통령이 나서서 철진한 이런 색깔론이라든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익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념 논쟁을 부추긴다라는 보다도 제가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본인의 소신과 뭐 정치적 배경 이런 거가 아니라 소신과 신념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기서 말한 이념은 사실은 헌법이에요. 헌법상의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념을 부추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념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념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념 논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이념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독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력과 뭐 공산주의 세력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지향하는 바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뭔가 잣대를 정확히 갖고 보면 다 보이는데 이것이 그때 역사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교체를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한참 독립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도 사실은 적이 아닌 거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이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념적 갈등 계속 이게 나가는 것이 그런 이념을 갖고 오히려 보기 때문이에요. 철진한 이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국민 통합을 하려면 그 전제가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또 다른 이념의 틀로 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 통합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 통합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전제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부정합니까? 그 다 동의하는데 왜 하필 앞에 나머지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쪽에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마치 전 정부나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부정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니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 우리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 내에서 시민사회라도 어떤 단체라도 전체주의적 세력과는 우리는 결별하겠다, 손을 안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정광 목사 이런 얘기 나올 때 국민의힘 보고 그랬잖아. 왜 거기 결별 선언 안 하냐. 왜 아니라고 표현 못하냐. 아니라고 왜 말 못하냐. 똑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이지
만약에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원래 대비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적이라는 것이 공산 전체 주변이 이렇게 대별된다라고 설명할 때 끌어다 쓴 표현인데 예. 민주당은 왜 이걸 본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진돌 나이가 되니까.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념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대표 행보는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지를 말씀 해주시고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친일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그걸 공산주의자로 매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 이런 논란들도 보면 그거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을 좀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일본에다가 굴종적인 외교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비판들이 국민들한테 있는 그런 와중에 항일 독립투쟁의 상징이라고 하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논쟁들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런 겁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굳이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에서 독립투사에 대한 말들 언급이라든지 과거에 강제 일본이 침탈을 했던 역사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공산주의의 얘기들로만 계속해서 일관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국민들을 좀 갈라치게 하고 나누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비판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이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대통령이 국민통합적인 관점으로 좀 복귀해달라.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의미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전 방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방문에 대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묘역에 간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여론이 그렇게 분분하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하시는 의미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저것이 다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문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도 그런 호재성인 것이죠.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저것은 홍범도 장군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조를 하면서 본인의 당내 어려움을 좀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득의 소재다. 그래서 아마 일정을 조정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은 사실 정쟁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사에 자율적 권한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육사에서 볼 때 이것이 우리 장교들 교육에 지장을 주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지위나 어떤 국민적 품평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치권에 갖고 와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폄훼가 된다. 좀 그래서 이것은 육사나 군 당국에 맡겨서 재량의 범위 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전하든 이전하지 않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재량의 범위 내에서 육사가 설치한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육사한테 맡겨야지 왜 거기 이전하지 말라 이렇게 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군 창설이 48년도 8월 15일 날 됐거든요. 그때 설치된 걸 옮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해 50년에 6.25가 터졌어요. 근데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북한이 남침을 해왔단 말이죠. 무수한 국민이 죽었습니다. 그게 소련제 탱크였어요. 소련제 대포로 무장하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이걸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그것도. 그래서 저는 설치할 때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에 비춰보면 지금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이 있죠. 이것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율성
이 기념공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광주 지역 보훈단체들 또 5.18 단체들 광주시청 앞에 다 모여서 반대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릴 계획입니다. 참 이것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금 이렇게 서글픈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정율성이란 분은 한중수교 93년도에 한중수교 때 한중수교의 상징으로 이제 부각돼서 그 당시부터 뭐 한중 간의 문화교류가 20년 전부터 있었고 또 정율성 도로도 지금 이미 고향인 광주에 만들어져 있고 또 국제음악제가 계속해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것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그냥 한중 관계의 그 상징 그리고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 그리고 그 역사 그 자체를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6년 전부터 이미 역사 문화 공간 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이미 예산 집행까지 다 끝나서 올해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다시 이것이 이념의 잣대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이란 거기다 이제 방점을 찍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5.18 단체도 마찬가지고 보훈 단체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런데도 강기정 시장이 계속 이념 공세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여기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대중 가수들도요. 세계적인 대중 가수들도 자국에 대해서 평을 악하게 하면 들고 일어나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이 공산주의자 이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6.25 때 내려와서 뭐 저 응원단장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께 총칼을 잘 겨누라고 고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도망가가지고 1.45 때 다시 내려와서 문화재를 갖고 왔다는 또 이런 혐의가 있어요. 아니 이런 분이 이게 문화 활동입니까? 그 문화도 정도껏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에 저런 해를 끼친 저분이 문화한가요? 뭐 행진곡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론이 없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이념인의 잣대 갖고 본다. 이렇게 평가할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근데 이것도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된 것이고요. 이 정일석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의열단 활동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의 중국 인민군가도 이제 작곡을 해서 3대 음악인으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두 가지 역사에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한중수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덧붙일 것은 이것이 국가 사업이 아니라 그분의 고향인 광주의 지자체의 사업이라는 그 측면도 지금 종합해서 이렇게 바라볼 그 시각의 필요성이 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옳고 물음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예요. 그 결국은 국가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업인 거고 광주 시민의 세금은 대한민국 세금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귀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귀화했어요. 할 거 다 하고 나서 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이게 그다음 노태우 정부에서 뭘 시작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했겠죠. 만약에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건 되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의견이 나눌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하고 또 이 정일성과는 좀 같이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르다. 여기는 의견이 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어제 마무리가 됐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입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난파선 표류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주어를 바꾸면은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수사로 쓰신 말씀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뭉치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 현재 그대로 가도 이긴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뭔가 혁신의 필요성도 없다. 변화의 필요성도 없다. 오로지
현재 지도부 체제로 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대표가요, 의원 전원이 똘똘 뭉치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본인 거취에 대해서 이견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야당 탄압, 표적 수사성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응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이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들이 잇따르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분열하지 말고 잘 단합해서 통합해 나간다고 하면 그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고 당이 혁신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이 계파 갈등 여전합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또 이상민 의원 다른 시각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거부를 한다는 둥, 그럼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둥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모양이 구차스럽습니다. 당내에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포갑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의견의 기류는 어때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도 방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니까. 자, 비명계 이상민 의원 이 대표가 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부결을 원한다는 의심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반대되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자제를 시키는 것이 맞죠. 본인은 국민께 공언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도 체제에 대해서 대항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책의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 그분의 방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제 넘어올 것 같아요 예상은. 그렇다 보면 친명계와 비명계들은 어떻게 지금 당내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단합되어 있는 것이 저 주류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친명 비명을 떠나서 공통된 주장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지 말자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의도에 민주당이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일 출석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30일 날 언론을 통해서 출석해달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8월 24일 출석하겠다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제 다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 회의가 없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출석하겠다 했더니 다시 9월 4일 날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날 통지를 한 이유가 어제죠. 29일 날 이하영 재판에 이하영의 진술을 보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는 그런 취지다라는 그 내용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었는데 그 어제 재판 또한 또 변호사 선임권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그럼 9월 4일 날 소환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무의미해졌다. 검찰의 논리나 명분이 이미 탄핵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던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로 조율해서 소환하면 될 것이다. 안 나간다고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4일은 안 나간다? 이미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는 안 했고 이제 논의 중이지만 이미 9월 11일 이후에 그 얘기를 한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이상 동기 범죄 등의 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위력은 어떤지, 이 기존 권총이나 테이저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남성의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행인을 위협합니다. 26일 서울 주택가 흉기 난동 현장입니다. 경찰은 흉기 8점을 가진 30대 남성과 2시간 반 넘게 대치한 끝에 붙잡았고 그동안 주민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저위험 권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사용하던 권총과 테이저건의 대용품으로 개발됐습니다. 플라스틱 탄두를 사용해 위력은 일반 권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권총은 인체 관통 깊이가 40에서 48cm인데 저위험 권총은 5cm로 뼈를 부러뜨릴 수 없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위험 권총입니다. 기존 권총보다 가볍고 반동이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테이저건에 비해 사거리가 3배 정도 길고 연사도 가능합니다. 탄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거의 뚫을 수 있는 위력이라면 이 총은 박혀서 그냥 제압만 하는 용이라서. 경찰은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5,700정을 도입하고 현재 44% 수준인 현장 경찰의 총기 보유 비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어제 저녁 7시쯤 강변북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차량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운전자 남성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화재로 엔진룸 및 차량 전면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이 열린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이 40여 년 만에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어제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4천억 원을 들여 잠실 주 경기장 리모델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88 서울올림픽 이후 각종 대형 스포츠, 문화 행사가 개최된 잠실 주 경기장은 이로써 현대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한 단계 발전합니다.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오늘 심사합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 22일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안 표결이 오늘로 밀린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SNS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위원들은 소위원회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오늘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 제명은 지나치다라는 동정론이 일면서 실제 징계 수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 등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가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표결하고 결과도 나오겠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부결 부결됩니다. 예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의 어떤 제명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기류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와 같이에 대해서 지금 소위가 열렸었는데 지난번에 소위에서 의결을 시도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김남국 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어떤 심의가 심의 의결이 그 오늘로 미뤄졌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민주당 내의 어떤 기류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불출마까지 선언을 했었는데 제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끼리 총질하는 것이 내부 총질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결로서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윤리 특위에 소위가 있는데 그 소위에 여야 의원들이 3분씩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3분이 전부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명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제명에 대한 공고 자체가 이게 부결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결될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뭐 제명될 가능성은 좀 극히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의 비난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 총선 불출마라는 것이 현역 의원에게는 어찌 보면 정치를 일단은 포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같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게 온정주의로 비춰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러한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어떤 불성실 의무, 그러니까 그 상임위 기관이라든지 어떤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다라는 이유가 어떤 제명의 결의 사유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인 것 같습니다. 모두 반대표를 던져서 제명안이 부결된다? 그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 변호사님? 저는 다시 한번 이 징계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징계가 국회법에 정해진 것은 4가지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그다음에 사과, 31년의 출석 정지, 그다음 제명. 어찌 보면 이 국회법에서의 징계 사유가 너무 좀 엉성한 건 아니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출석 정지 이상의 어떤 다른 게 없거든요. 제명까지 그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는 이제 뭐 21대 그러니까 지금 현 국회에서는 힘들겠지만은 차후에 이 국회의원 징계에 대해서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제명 외에 어떤 30일 내 출석 정지와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징계안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특위위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낮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라는 거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21대 국회 내에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는 무산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명확한 것이고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명에서 오히려 30일 출석 정지로 지금 바꿨는데 그러면 새로 이 특위가 열려야 됩니다. 특위가 열리면서 민주당에서 30일 어떻게 보면 출석 정지로 안을 올리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 세 분이 반대를 하면은 또 이제 그 제명을 올리는 이 무한 반복 루프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4월이면은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고 21대가 끝나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징계 없이 김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는 사실상 무마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탄 논란에서 지금 민주당이 자유롭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자문위에서는 제명을 권고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요인이 저는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까지는 전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뭐 성실하게 했다, 뭐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맹독성 이 붉은 불개미가 나와서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착수를 했습니다. 물릴 경우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입니다. 크레인이 대형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니 땅바닥에 숨어있던 개미떼가 드러납니다. 맹독성 붉은 불개미입니다. 이틀 전 50마리에 이어 어제 10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주 넓은 데까지 가지는 않고 이제 막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붉은 불개미는 주로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데 사람이 물리면 현기증과 호흡 곤란이 오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에만 붉은 불개미가 5차례 발견됐습니다. 항만당국은 컨테이너 수입 과정에서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이제 청소나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검역당국은 최초 발견 지점 50m 반경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긴급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근 컨테이너 270여 개는 이동 제한 조치하고 예찰 틀에 800개를 설치해 붉은 불개미 확산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좋아. 바로 그거야. 아, 푸바오. 꼭 끓여놔. 아우, 내 사랑 냉면. 많이 아쉽지만 판다로서 또 짝을 만나고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랑 푸바오를 많이 보지 못해서 슬픕니다. 좀 아쉽긴 한데 푸바오만의 길이 있으니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보신 대로 이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죠. 푸공주, 이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관련 내용 정지섭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중국에 가야 됩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한국 판다일 것 같은데 전 세계 21개 나라의 동물원에서 기르고 있는 그 판다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전부 다 소유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모두 중국에 있고 책임만 그 해당 나라가 지고 있는 건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푸바오도 내년 7월 20일까지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어떤 임무에 투입되느냐. 대를 이어야 됩니다. 야생에 지금 남아있는 판다가 1,800마리 정도밖에 없어가지고요. 간신히 멸종 위기를 면해가지고 이제 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의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돌아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푸바오의 신랑감 정해졌나요? 그 중국에는 이 서양의 사랑의 큐피트에 해당하는 그 월화노인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월화노인이 과연 누구를 점지해 줄 것인가? 지금 이제 외신에서 그 얘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게 위안몽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푸바보다 3살 더 많은 그 6살짜리 수컷 곰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프랑스 보발동물원을 출발해서 중국의 스촨성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친구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보는 근거가 그 중국이 이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가계 혈통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집안도 아니고 가장 신체가 건강하고 둘이 아주 이제 만나기 좋은 나이 이렇게 봤을 때 그 위안몽이라는 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 계획이 되어 있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대중들에게는 이제 푸바오, 뭐 러바오, 아이바오 이제 그 팬다 패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가계도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식구인데요. 마지막 한자가 이제 보물 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게 10살짜리 수컷, 즐거울 낙자의 이제 보물 보자에서 러바오라는 수컷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들의 엄마인 아이바오, 사랑할 애자 해가지고 사랑스러운 보물이다라는 암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태어난 아주 핫한 푸바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일 전에 푸바오의 쌍둥이 여동생이 태어나가지고요. 지금 남편, 아내 그리고 3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태어난 지 54일 된 쌍둥이들 사랑 독짝지하고 있습니다. 뒤집기에 성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이 50일 전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2번 놀랐습니다. 처음은 너무나 어려서 미숙해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아주 그 폭풍 성장 속도가 빨라서 놀랐는데요. 한 70일 정도 되면은 아주 이제 그 아주 곰 인형처럼 귀여운 아주 푸바오 본연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판다 하면 이제 대나무 먹는 것도 여유로운 모습 이런 게 있는데 뭐 반전 매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판다가 곰입니다. 곰과기 때문에 뭐 북극곰, 불곰 이런 맹수랑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냥을 할 줄 아는 맹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쥐도 잡아먹고 새도 잡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곰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울음소리를 내가지고요. 특히 번식기 때 판다가 내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판다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이제 판다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귀여워서죠. 그러니까 50년 전에 그 닉슨 대통령이 미수교 상태인 중국으로 갔을 때 네. 닉슨 부인이 판다를 보고 너무 예쁘다라고 하니까 당시 저우얼라인 총리가 그럼 한 마리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워싱턴으로 보냈거든요. 예. 이게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네. 대박을 쳐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동물로 지금까지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중국이 이제 판다에 쏟는 공 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판다에 기울이고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동물원에 가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굉장히 깨알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네. 그리고 판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죽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죽순을 일정 기간 그 채취를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다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각 나라에도 구체적으로 깨알같이 전달이 돼가지고요. 예. 아주 기르기 힘든 동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럼 다시 보내면 또 다음에 또 중국에서 보내올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되겠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뭐 미국의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한동안 이게 판다들이 다 죽거나 떠난 뒤 텅 비어 있다가 한 뭐 10몇 년 지나고 다시 돌아오고 해가지고요. 그 나라 중국이 좀 외교 전략으로 삼는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소프트 외교 수단으로 판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판다들의 성격도 좀 궁금합니다. 예. 공격성은 전혀 없나요? 공격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게으르고 좀 어떻게 보면 멍청하다 싶은데 야생에서는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예. 야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생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가는 무슨 뭐 먹잇감이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잡아서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도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는 피지컬을 충분히 좀 이렇게 해할 수 있는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인도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첫 번째 탐사 결과물을 보내왔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표면 위에 크고 작은 구덩이, 크레이터 여러 개가 선명합니다.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도착한 찬드라얀 3호의 모습도 보입니다. 달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는 지난 23일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이후 현재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is data will give a little more understanding of the lunar regolith for all the scientists. So that's what we expect. 탐사선이 처음으로 보낸 관측 자료는 달 남극의 온도입니다. 달 표면은 당초 과학계 예상치보다 따뜻한 영상 50도, 표면 8cm 아래 온도는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서 찍은 달 표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앞서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탐사 로봇이 지름 4m 분화구를 감지하고 무사히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다음 달 3일까지 달 남극에서 물과 얼음 등의 자원을 찾기 위한 탐사를 이어갑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을지 자유의 방패 네. 훈련이 한창인데요. 어떤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UFS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우리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주한미군과 미군 증원 전력이 함께합니다. 강원도 양양군 해상 침투 전술 훈련장인데요. 훈련에 앞서 체력 단련은 필수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장병들입니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 침투 작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지만 장병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네, 해상 침투 훈련 잘 봤는데요. 이번 훈련 해상에서만 진행되는 건가요? 예, 이번 훈련은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펼쳐집니다. 경기도 가평의 모습입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의 K2 흑표전차가 궤도 장비 대규모 기동 훈련을 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듯 엄지를 치켜 세우는 장병들의 모습이 늠름합니다. 기동 훈련 후 실사격 훈련도 이어집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첩보위성으로 사전 포착해 관련 정보를 한미 당국에 전파하는 훈련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장병들의 모습을 보니 참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 산청으로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남부와 제주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 최대 150mm 이상, 전남 동부와 경북 서부, 제주 산지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 밤사이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 2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5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